대통령이 미중 간 첫날 무역 협상에 대해 많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완전한 리셋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진전 내용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언급을 한 만큼 미중 양측 협상팀이 상대에게 부과한 초고율 관세 인하 등의 공감대를 형성했을지 주목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승절 휴전 종료 직후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이스탄불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휴전 기간 내내 충돌이 지속되던 양측의 태도 변화는 서방의 외교 군사 압박에 따른 전략 수정으로 풀이됩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일 관세 협상에 대해 7월 합의를 목표로 삼을 의향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당초 6월 합의를 목표로 두었으나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표시라 해석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또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 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주말에 있었던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심 속에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선 미중 첫 협상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이 어려웠던 만큼 경계감이 커진 분위기였습니다. 한때는 오름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증시는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좁게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0%, 포인트로는 0.78포인트 올라주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0.07%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 역시 0.3%가량 떨어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0.21% 오른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1% 상승했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면서 국제유가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1.85% 상승한 상태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미중 협상에 대해 허리펑 부총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기 전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경계심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0.37%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팔란티어는 1.5% 넘게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거래일에서 8% 넘게 급등했던 덕분에 팔란티어는 세일즈포스를 제치고 미국 상위 10대 기술 기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세일즈포스와 IBM도 나란히 1.5%에서 1.9%가량 내린 상황에서 서비스나우는 소폭이지만 0.57% 상승해준 모습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이날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록불이 더 많이 켜진 모습인데요. 먼저 브로드컴은 0.21%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AMD는 1.12%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인텔의 경우에도 2%가량 올라줬고요. 특히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0.86%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을 다소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쪽도 대체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면서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웰스파고가 1.17% 내림세를 기록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의료기술 섹터는 이날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일라이릴리는 미국 약국 체인과 약값 혜택 관리 업체를 보유한 CVS가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약품을 젯바운드에서 위고비로 바꿨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2.25%
1.25%나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는 1.4%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머크는 2% 넘게 내리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FDA 신약개발 부문에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가 새 국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백신 대표주인 화이자도 3%나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업종별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소비재 쪽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대로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7의 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0.53% 상승해주면서 19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이 스마트 안경 같은 차세대 기기를 준비하면서 전용 칩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전력을 덜 소모하는 방식으로 스마트 안경에 딱 맞는 칩을 설계 중이고요. 이르면 2027년도쯤 제품 출시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애플이 처음으로 AI 서버용 칩 개발에도 나섰다는 건데요. 이 칩은 애플의 자체 AI 모델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애플의 칩 설계 능력이 앞으로 제품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0.61%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자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AI 칩을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에 나올 새 칩은 기존 H20보다 메모리 용량 등 사양이 많이 줄어들었고 출시 시점은 오는 7월로 알려졌습니다. 이 칩은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하면서도 중국 시장의 수요는 일정 부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일부 고객사는 모듈을 조정해서 칩 성능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장은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장이라 회사 측은 이번 대응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시장 입지를 지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3% 상승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산 인공지능 앱 딥시크 사용에 전면 제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딥시크가 중국의 선전 활동과 연관될 수 있고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를 자사 앱스토어에 등록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발 AI 기술에 대해 경계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도 0.51% 상승하면서 19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파벳은 1%가량 내림세 보여주면서 15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선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약 2조 원의 합의금으로 내기로 했고요. 또 이탈리아에선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4조 6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정부까지 구글 지도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표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구글이 글로벌 시장에서 법적 책임과 정치적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0.92% 내림세 보여줬습니다. 메타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에 다시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포춘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터들에게 보상을 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 수단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를 위해 가상자산 전문가 진저 베이커 부회장을 새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관련 사업을 접었던 메타가 최근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이미 미국에선 주요 결제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잇따라 진입하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시면 이 테슬라는 주가가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4.72% 오른 29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00달러 돌파를 어느덧 눈앞에 뒀는데요. 전 테슬라 엔지니어가 로보택시의 잠재력을 언급한 글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낙관론에 불을 지폈고요. 6월 출시 예정인 첫 로보택시 서비스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영국의 무역 합의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시장에선 로보택시 성과가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주가가 다시 조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국무원 허리펑 부총리가 미국과의 첫 무역 협상과 관련해 회담이 건설적이었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통상 경제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공동 성명은 1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허 부총리는 중국은 항상 윈윈하는 결과를 추구해왔다며 미국과 협력해 차이는 관리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측 대표인 스콘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논의는 생산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에 연 250만 달러 이상 버는 개인 또는 부부 합산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39.6%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최고 세율인 37%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규모 감세를 공약했지만 이번 제안은 중산층 세금 감면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은 감세 연장 법안을 이달 말까지 하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메디케이드 삭감 문제 등을 두고 내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증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은 미중 협상발 글로벌 자산시장 격동입니다. 일단 이 소장님과 항상 월요일 날 함께하게 되는데 주말 사이에도 늘 이슈가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미국과 영국과의 협상이 있었고요. 그렇죠. 또 주말 사이에는 전 세계가 주목한 또 미국과 중국과 협상이 치러졌습니다. 사실 지난주 뉴욕 증시 내내 보자면 이 협상으로 인해서 좀 관망세인 자세를 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과 협상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네. 주 전망을 하건대는 좀 뉴욕 정시도 그렇고 우리 정시도 그렇고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과 영국은 워낙 특별한 관계이고 네. 그 미국과 영국의 무역 거래에서는 미국이 흑자국이에요. 미국이 흑자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손쉽게 그렇게 체결이 협상이 타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중 협상이에요. 끝났습니다. 네. 끝났고
지금 이제 공식 발표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일 네. 월요일 하기 때문에 내일 아마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도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큰 진전을 이뤘다고 이야기해도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수사가 좀 약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허리핑 중국 부총리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 좀 이게 들어가요. 약간의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으면 이렇게 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어느 정도로 서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 고관세도 좀 낮추는 쪽으로 또 서로 간에 이제 앞으로 정기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자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글로벌 경제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게 이번 주가 이 미중 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접근을 좀 이루었다, 후속 논의를 이루어간다 이런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자신의 또 SNS에 뭐 80%였으면 정도였으면 좋겠다 관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약간 좀 희망 섞인 이제 좀 일종의 선수치기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서로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그런 교두보는 마련됐어요. 그것도 스위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스탠다드 S&P 500 지수도 뭐 지난해에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올해 7천 이상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미중 협상인데 이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S&P 500 지수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한 것이 7월 달에 이제 끝이 나죠. 7월 달에.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협상을 했는데 우리도 지금 줄라이 패키지 딜 그러니까 7월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 6월, 7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길어지면은 짧으면 2분기, 길면 3분기라고 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맞아요. 3분기 정도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정신없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좀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서 10%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10%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는 일단 깔고 가기 때문에 이건 안 변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줄여준다는 것은 각국마다 10%에 보태서 우리는 25%,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는 30% 이걸 10에서 30 사이를 줄이는 거지 10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협상을 잘하면 10도 움직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22일 남았으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잘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서 약간 CPI 지수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텐데 이거 인플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미중 협상만 잘 되면 이 관세를 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인플레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희소식이다. 물론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도 중국도 그대로 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만 갈 수 없다. 자, 한번 지표를 한번 보세요. S&P 500도 지금 뭐 허우적 그리고 있거든요. 이런 지수들 뭐 굳이 소개를 모양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모양이 똑같다라는 것은 그냥 이유 없이 다른 이유 없이 지금 관세 이 트럼프발 관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우적거리는 뉴욕 증시 스탁 마켓의 변화를 이번 주에는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그래도 이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그 결과가 또 중요하겠죠. 오늘 밤에 이르면 또 빨리 나올 예정이니까 또 오늘 밤에 나올 그 결과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90일 유예가 끝나는 7월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이야기해주신 만큼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지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난주 보면 10% 급등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디즈니였는데 맞습니다. 스트리밍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우리가 계속 뭐 너무 집중하는 것이 테슬라 네. 또는 뭐 브라드컴 또는 뭐 아이온큐 너무 여기만 집중돼 있어요. 우리가 또는 뭐 이 제약이라든지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AI 반도체 쪽에. 근데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미국이 흥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미국이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데서 미칠 수밖에 없는 게 디즈니예요. 디즈니 영화 보면서 도널드 보면서 자라났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그러니까 디즈니라는 이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이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지난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죠. 방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적 발표 당일 주가가 10%대 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목표 주가도 상향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디즈니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즈니 뭐 콘텐츠가 있죠. 영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또 디즈니 플러스 유료 가입자가 이 한 개 분기 1분기 만에 한 개 분기 만에 14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콘텐츠가 많은 분들 애플도 있고 애플 플러스도 있고 또 넷플릭스도 있지만 이 디즈니는 정말 여러분들 이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성인들도 좋아합니다. 지금 다 합해서 무려 1억 2,600만 명 가입자. 여러분들 이제는 구독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정말 난리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테마파크 크루즈 이용객 제가 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렸는데 이 디즈니 크루즈가 있거든요. 난리입니다. 이게 정말 꿈의 여행이에요. 꿈의 여행. 여기 가면 그 크루즈선 안에를 다 디즈니 캐릭터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꿈을 한번 이룬 거죠. 여기다가 이제 테마파크 여러분들 뭐 디즈니랜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디즈니 월드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올랜도에. 저는 뭐 제가 놀려고 간 건 아니고요. 분석을 하려고 하면 방문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홍콩에 가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올해 가이던스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밥 아이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버트 앨런 아이그 디즈니 최고 경영자가 수익성이 올해 더 좋아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런 컨텐츠에 더 또 엔터테인먼트 파크에 가서 한번 기분 전환 해야죠. 요즘도 곧 또 6월이면 장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주가당 순이익 EPS 전망치도 보면 작년 대비 16% 늘어난 이런 또 제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디즈니 컨텐츠가 하여튼 디즈니 관련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이.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제는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여기에도 자 수도가 아부다비죠. 여기에도 디즈니 미들리스트가 되겠죠. 여기에도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상하이 발표 이후에 이제 15년 만에 신규 테마파크가 공개가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제가 한번 차트가 준비되어 있죠. 한번 보시죠. 저기서 오른쪽 편에 보면 쭉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래프에 보면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5달러 정도가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시장 저기 마감해서 근데 지금 뭐 120달러 목표 주가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장기 우상향 가능성도 있는 디즈니이기 때문에 조금씩 여기 포트폴리오를 분할해서 좀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물론 또 뭐 급상승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런 컨텐츠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에 이 영화 관련된 이야기에 관세를 또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약간 우려감은 있잖아요. 이 점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뭡니까? 네. 특기가 또 바로 철회를 해버리죠. 네. 철회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문화, 할리우드 이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관세 관련해서도 좀 무풍지대로 볼 수 있으니까요. 디즈니 관련된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5월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테슬라에 돌아오게 됐고 좀 더 일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주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장 테슬라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신 모델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건 FSD 완전 자율주행차에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머스크가 돌아오면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지금 테슬라는 안 좋지만 지난번에 우리 시간도 소개했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좀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것 가지고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바로 사이버캡입니다. 그러니까 2인승 차량인데 무인 자율주행으로 해서 배달을 가는 거예요. 근데 차를 보면은 야 차가 예쁩니다. 제가 이게 웬만하면은 차에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사이버캡 모델을 한번 보시면은 야 이거 타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자 테슬라 로보택시로 배달을 하고 싶다라는 기업이 생겼어요. 어디냐면 미국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 여기에서 점포는 줄이면서 이제는 이게 배달을 이렇게 자율주행의 이 사이버캡으로 하면 좀 전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은 점점 이제 좀 악화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사이버캡을 통해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방식 이런 이야기를 테슬라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당장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어떤 거냐면 페달과 핸들이 없어요. 네.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그러면서 운전자가 앉아 있어. 그래서 조금 위험한 곳에서는 살짝 손을 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에이 완전 자율주행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완전히 페달과 핸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 자체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 일부 면제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워낙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트럼프의 또 머스크 사랑은 엄청나잖아요. 이게 좀 일종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 물론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만 다시 테슬라로 돌아온 엑소스페이스로 돌아온 머스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돌파구를 만들면서 테슬라의 주가에 대한 좀 기대감을 조금은 좀 걸어볼 만도 물론 당장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 좀 기대감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테슬라 쪽으로도 좀 긍정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ESS 쪽으로도 좋고 일단 로보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까지 또 파장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협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제 오는 15일에는요. 2차 고위급 통상 협상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이 중에서도 의제 중에 환율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율 쪽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중 협상에도 환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미국은 막 중국을 환율 조작국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일본도 계속해서 엔저 현상으로 가니까 레이건 때 했던 플라자 합의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좀 엄청나게 손해보고 있는데 적자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환율도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의심합니다. 한국의 환율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실제 7월 달에 타결을 원하는 이 줄라이 패키지 딜에 환율도 들어가 있어요.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야 돼. 이건 일단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라이 패키지 딜을 하고 나면 이제 또 방위비도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율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중 협상을 하더라도 지금 환율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환율 부분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난주 상당히 아시아 동화가 강세를 보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 달러도 그렇고 우리도
이 대만 달러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면서 1370원대까지 이제 낙폭으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좀 강세를 보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또 1,40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왜? 달러가 잠깐 또 강세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중 협상에 따라서 다시 달러가 약세로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변동성이 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규모나 이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선진국 레벨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정시나 이런 환율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신흥국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보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환율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히려 환율에 따라서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달러로 결제가 되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들어왔을 때 더 우리한테는 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황제주는 뭡니까? 바로 삼성 삼바죠. 100만 원 이상 네. 황제주. 그런데 지금 100만 원, 물론 고려 아연이 한때 뭐 200만 원 이상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MBK하고 엮여서 상황이 안 좋은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삼양식품. 그다음에 이건 이제 국내 정시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지금 황제주 물망에 올라가고 있어요. 왜? 불닭볶음면 없어서 못 먹어. 난리예요.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에다가 자회사가 하나 오션에다가 하나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환율 관련해서는 좀 환율의 득을 볼 수 있는 변동성에도 그런 종목들에도 좀 시선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줄라이 패키지 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잠시 또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니까 이 환율에 대한 좀 더 직접적으로 이런 종목 변동성이 많은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만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이와 관련해서 관세 이슈도 같이 덩달아서 있고 또 큰 폭으로 증가하면은 이에 대한 또 투자 포인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또 우리 울상이었잖아요. 코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나 비틀렸다. 그랬는데 네. 다시 비트다 비트.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한 달 새에 30% 넘게 오르면서 10만 달러 돌파를 했죠. 네. 난립니다. 자, 지금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비트코인. 네,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저거 하나만 사뒀으면 10개만 사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침부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또 11일에도 조금 올라가고 지금 미중 협상이 잘 된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관세가 조정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바로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 쪽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거래소죠, 마라홀딩스, 채굴이죠, 허트8 마이닝, 그다음에 스트래티지 이런 종목까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개미 투자협정에서는 코인이 올라갈 때 어떤 종목 또 여기와 관련돼 있는 ETF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스탠다드 차트드 이게 SC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SC은행 있죠. 2분기에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 좀 기대를 걸어본다면 관련된 가상화폐 플랫폼 기업들도 이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코인베이스 지금 최근 한 달간에 17.51%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 예의주시한다면 이거 뭐 테슬라 어떻게 아이온큐 어떻게 엔비디아 어떻게 할 때 돌파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로빈후드 거래소죠. 최근 한 달간 34.9%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기업들이 매출액도 상당히 좋고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로빈후드 주가가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로빈후드라는 거래소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미심적인 면도 있지만 일단 지금 미국의 유력 투자은행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주목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이 비트코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 어디입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빠뜨릴 수가 없고, 또 채굴을 하는 마라 홀딩스 그리고 허트 에인 마이닝까지 여러분들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2만 달러까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서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XRP 관련해서 정말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무려 4년 넘게 이어졌던 법정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건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XRP 가격도 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리플은 왜 이렇게 오래 소송을 벌였던 건지 이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 이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플과 SEC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법정에서 다투게 됐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데요. 이유는 뭐였냐면 리플이 XRP를 마치 증권처럼 팔아놓고 등록 절차는 전혀 안 지켰다는 겁니다. SEC는 XRP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셈이라는 거죠. 물론 리플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XRP는 어디까지나 가상자산이고 증권은 아니다. 우리는 정식 유통 절차도 다 따랐고 투자자들에게 수익 보장 같은 얘기는 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리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SEC의 내부 이메일이랑 문서들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SEC가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봤던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SEC가 이중잣대를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슬슬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7월 소송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중간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맞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에게, 즉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SEC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승소였지만 시장에선 이걸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였고요. XRP 가격은 한때 바로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025년 5월에 리플과 SEC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리플이 내기로 한 벌금은 5천만 달러, 그리고 SEC가 기존에 받아갔던 1억 2,500만 달러 중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XRP는 이제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자, 이제 그럼 궁금해지죠. XRP 말고도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코인들 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파일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SEC는 이 코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그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팀의 노력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하위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무려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기준은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데요. 첫째, 자금이 투자되고, 둘째,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들어가며, 셋째,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미국에서는 그걸 증권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내가 코인에 투자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프로젝트 팀이 열심히 일해서 수익이 나길 기대하게 되는 구조라면 SEC는 그걸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하위 테스트는 지금으로부터 80년도 훨씬 더 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이게 과연 제대로 맞는 기준이냐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걸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기준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미국처럼 하위 테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여기선 단순히 수익이 날 것 같다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수익에 대해 계약적인 권리, 다시 말해 얼마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비로소 증권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인 사시면 연 10%의 이익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명확한 수익 약속이 있어야 법적으로 증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SEC처럼 이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판단된 대형 코인 사례는 국내엔 없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2단계 규제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리플과 SEC의 소송 이야기를 시작으로 코인의 증권성 논쟁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해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비트코인은 0.91% 상승해주면서 10만 4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존 사상 최고가였던 10만 9,588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안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0.22% 현재 하락한 채로 2,500달러 선 넘긴 상황입니다.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주일 기준으로는 37%나 상승한 건데요. 팩트라 업그레이드 성공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도 2.32% 좀 많이 떨어지면서 2.3달러 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8가지 알트코인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었던 만큼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2.42% 하락하면서 2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도 6.98%, 7%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에이다도 3% 가까운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체인링크도 1.25%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코인은 2%가량 내리면서 5,592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와 스텔라루멘도 3.5에서 3.7%가량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시바이누 역시 6% 넘는 내림세 보여주면서 앞선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밈코인은 오늘 더 큰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XRP가 단기 급등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XRP의 옵션 거래량은 하루 만에 450% 넘게 폭증하며 주요 저항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2,950만 개, 6,900만 달러 상당의 XRP가 코인베이스로 이체됐지만 이는 매도보다는 전략적 축적의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지표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가중 평균 심리지수는 수주 만의 최고치인 0.36을 기록했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감지됐고 기술적으로는 XRP가 하락 채널 상단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36달러, 다음 저항선은 2.48달러로 이 구간에서 쇼트 스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MVT 지표가 21% 이상 하락하면서 온체인 거래량 증가, 즉 네트워크 유동성이 개선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XRP는 현재 기술적, 심리적, 기초적 지표 모두에서 상승 신호를 보이며 강력한 모멘텀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0.6%가량 내린 2,5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무려 37% 넘게 상승한 겁니다. 이번 급등세는 지난 7일 완료됐던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투자 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확장성과 스테이킹 유연성, 사용자 경험 등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장에선 이더리움이 연내 10,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테드 필로우스는 이더리움이 연말까지 12,000달러, 우리 돈 약 1,7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알트코인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 시한은 이달 말과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따라 이더리움 가격은 또 한 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이 2025년을 비트코인 강세장의 정점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반감기 전 하락장을 정확히 마친 그는 이번에도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1일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렉트 캐피탈은 X를 통해 비트코인의 새로운 4년 주기가 시작됐다며 2025년이 강세장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2026년은 하락장, 2027년은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서 최대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이번 사이클은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기는 재축적과 하락 이탈 구간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과거 사이클과의 유사성에 근거한 그의 분석에 시장 참가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밈코인 시바이누의 소각률이 급등하면서 가격도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11일 기준 시바이누의 소각률은 하루 만에 무려 6,800% 넘게 급등했는데요. 같은 기간 가격도 10% 이상 상승하며 0.00001654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블록체인 추적 플랫폼 시바번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약 1,900만 개의 시바이누가 소각됐고 이 중 1,700만 개는 단일 대형 소각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소각률이 89%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바이누 소각은 커뮤니티 자발적 활동 외에도 시바이누의 자체 블록체인 시바리움을 통한 자동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는데요. 시바리움은 가스비의 30%를 본 토큰으로 회수한 뒤 시바이누로 전환해 소각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랜잭션 수가 줄면서 주간 소각 속도도 다소 둔화된 상태입니다. 한편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먼트는 최근 밈코인,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 레이어 1 코인이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바이누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